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리 발표를 맡게 된 이제 집행점 진급 14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화면 잘 보이나요? 혹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달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이제 제로샷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논문이 들어가 있고요. 집행점 3기 13조 박세훈, 송희영, 원재성, 이영빈 이 발표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이영빈, 원재성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전 발표자 이영빈입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 일단 제로샷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의 앱스트랙트를 좀 잠깐 보자면, 해당 논문은 2021년 오픈 AI에서 발표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달리라고 부르는 모델이고요. 특징은 기존에 있던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들보다 단순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고요.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해 제로샷으로 측정할 때도 경쟁력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리 이전에 있었던 모델들을 한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달리 이전에 있었던 모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모델은 이 드로우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A Recurrent Neural Network for Image Generation 이라는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네, 해당 논문은 이제 해당 모델의 구조는 VAE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 투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 VAE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드로어 같은 경우에는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코더가 이전 스텝의 디코더 아웃풋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텐션을 사용해서 위치를 결정해서 생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드로우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드로우 모델인데요. 이 CS231N에서 이제 보통 강의를 듣다 보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논문 같은 경우에는 Generating Images from Captions with Attention입니다. 그래서 이건 온라인 드로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투 이미지였다면 온라인 드로우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입니다. 여기선 인코더는 인풋 텍스트가 들어가고요. 바이디렉셔널 RNN과 바다너 어텐션을 사용합니다. 디코더는 인풋이 이미지고요. 그래서 드로우와 마찬가지로 RNN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옐로우 카, 레드 카, 그린 카, 블루 카라고 해서 이제 파란색이 조금씩 파란색, 초록색, 이제 빨간색은 잘 그려지는데 노란색은 약간 좀 잘 안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모델은 Generative Adversarial Text to Image Synthesis입니다. 여기서 이제 논문의 이름으로 봤듯이 이제 겐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겐에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와 임베딩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생성된 아웃풋,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부분에서 텍스트 부분을 통해서 판별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고 또 주어진 데이터셋을 제로샷으로 진행했다라는 점에서 이 모델이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건 스택겐인데요. 스택겐 같은 경우에는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컨디셔닝 어그멘테이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텍스트를 임베딩한 이후 평균과 공분산을 구하고 공분산의 노이즈를 추가하고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이 방식으로 이제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서 스테이지 1 겐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피처와 노이즈로 업샘플링을 통해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 값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판별하고요. 그 다음 이제 텍스트 피처를 이용해서 입력된 자연어로 기본적인 형태와 색상이 들어간 저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건 저해상도 이미지를 처음에 만들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스택겐에서 스테이지 2 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결과를 16 by 16으로 다운 샘플링을 한 이후 텍스트 피처와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지듀얼 블락과 업샘플링을 거쳐 256 곱하기 256 이미지로 생성하고요. 그 다음 다시 4 by 4 다운 샘플링을 하고 텍스트 피처를 붙여서 실제 이미지와 진위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택겐의 가장 큰 의의는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했고요. 이건 달리2에 많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는 소스 시퀀스를 압축하고 그리고 이 소스 정보를 이제 주고 이제 디코더에서는 타깃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특징을 보면 CNN, RNN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어텐션만 이용하고요. 그래서 RNN처럼 문장 안에 각 단어 순서 정보를 주기 어렵습니다. 이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것 또한 동일하고 어텐션 과정에서 여러 레이어를 반복합니다. RNN이나 LSTM 같은 경우에는 입력 단어 개수만큼 인코더 레이어를 거쳐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데요. 트랜스포머는 단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병렬적으로 한 번에 인코더를 걸쳐서 병렬적으로 출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데이터셋을 보자면 실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MS 코코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건 거대한 크기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캡셔닝 데이터셋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연어 데이터에 비해서 해당 데이터셋은 크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CUB 200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200가지 종류의 새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고, 겐 CLS, 겐 ENT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자연어 데이터에 비해서 큰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달리는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리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메서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스택겐처럼 스테이지가 1, 2가 있습니다. 그중에 스테이지 1은 256 by 256 이미지를 32 by 32 이미지 토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Discrete Variation Autoencoder DVA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미지 토큰들은 8192개를 가정하는데요. 이거는 256 곱하기 32 하면 8192가 나옵니다. 네, 비주얼 퀄리티에서 큰 감소 없이 트랜스포머의 컨텍스트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테이지 2는 256 BP 인코드된 텍스트 토큰과 32 by 32 이미지 토큰을 합칩니다. 그 다음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즉 디코더만 사용하는 걸 이용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에 대한 결합 분포를 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요약하면 이미지 X와 캡션 Y 그리고 RGB 이미지를 토큰화한 Z의 분포에 대한 결합 모드로 이루어진 ELB를 최대화시키는 걸 볼 수 있고요. 해당 식이 이제 ELB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ELB 식을 한 번씩 보자면 X는 이미지고요, Y는 캡션, 그리고 Z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Q 파이는 D 베리에이션 인코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서의 인코더로 RGB 이미지 X에서 32 by 32 이미지 토큰으로 만들어진 분포고요. P세타는 주어진 이미지 토큰에서 DVA 디코더로 생성된 RGB 이미지에 대한 분포입니다. 피프사이는 트랜스포머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와 이미지 토큰에 대한 결합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당식을 한번 좀 이제 도출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전체적인 식은 VA를 도출한 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네, 자연 로그를 씌워주고 그리고 이제 얀센스 이니퀄리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평균의 로그는 이제 로그의 평균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스테이지 1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와 파이 관점에서 ELB를 최대화시키는 게 스테이지 1의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프 사이는 K는 8192 코드북 벡터로 이루어진 유니폼 카테고리컬 분포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Q파이는 인코더를 통해 나온 32 by 32 그리드 아웃풋에서 같은 공간 위치에 있는 8192 로짓에 의해 파라미터라이즈드 된 카테고리컬 분포로 설정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뭐냐면 피프 사이가 카테고리컬 분포이기 때문에 최적화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은 건벨 소프트맥스 릴렉세이션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릴렉스드 ELB는 아담으로 최적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는 디스크리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키텍처를 보면 VA 형식을 가져가되 레즈넷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x3 컨볼루션 레이어와 1x1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합니다. 이걸 학습하는 방식은 ELB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KL 웨이트인 B는 5000번째 업데이트에서 0에서 6.6을 증가시키는 방식이고 릴렉세이션 템퍼레처는 첫 15만 업데이트로 1에서 이제 16분의 1로 시켜줍니다. 스텝 사이즈는 이제 120만 업데이트로 이제 1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1.25, 10의 마이너스 6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담 W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B1은 0.9, B2는 0.999, 엡실론은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모델, 이제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16GB V백을 이용하고요.
각 GPU에서의 배치 사이즈는 8로 줬습니다. 그래서 총 300만 업데이트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P 세타에 대한 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로그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 언바운디드 인터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리 저자들은 로지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서 이제 로짓을 줍니다. 그 로짓을 주게 돼서 이제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이 바운디드 인터벌도 지원하게 바꿨고요. 이거를 이제 그 달리 저자분들은 로짓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DVA에서 이제 디코더에서 6개 피처 맵이 선정되는데요. 첫 3개 피처 맵은 이제 RGB 채널에서의 뮤고요. 나머지 3개의 피처 맵은 B를 의미합니다. 그 DVA 인코더로부터 이미지 넣기 전에 해상도를 위와 같이 위에 있는 방식으로 조절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달리에서는 엡실론은 0.1, 여기 0.1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지 2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2는 1단계에서 세터와 파인 1단계에서 세터 파이는 1단계에서 학습했던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푸 사이로 ELB를 최대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이걸 이제 최대화시키는 방식에서 아까 코드북으로 썼다고 하면 이번에는 120억 개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스파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좀 잠깐 보자면 인코딩과 토크나이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텍스트는 모두 소문자로 바꾸고 최대 256 토큰이며 보캡 사이즈는 16,384개로 BP로 인코드를 합니다. 패딩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에서 처리할 때 마이너스 인프를 만들어 처리했죠. 이게 전통적인 트랜스포머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패딩은 문장의 끝이 날 때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1024개의 토큰을 8192개의 보캡 사이즈로 인코드하고요. DVA 인코더 로짓에서 아르그맥스를 샘플링을 하고 건벨 노이즈를 아까 썼는데 건벨 노이즈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와 이미지를 컨택트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 로와 컬럼의 인베딩이 따로따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키텍처를 보자고 하면 디코더 온리 스펄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요. 64개의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하며 62개의 어텐션 헤드를 사용합니다. 트레이닝 하는 방식을 좀 더 살펴보면 트레이닝 할 때 VA 인코더를 이용해서 인코딩 하기 전에 이미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이제 텍스트 BP 인코딩 할 때 10% 드라우아웃을 설정하고요. 아담 W를 사용하는데 이제 B1은 0.9, B2는 0.96, 엡실론은 10의 마이너스 8승, 웨이트 DK는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줍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도 사용하는데요. 그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이제 트레이닝 시작 전에 웜업 페이스 때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텍스트에는 8분의 1 정도를 주고요. 이미지에 8분의 7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60만 6천 개의 밸리데이션을 설정했고요. 컨버전스 때는 오버피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1024개 16GB의 V100을 사용했고요. 총 배치 사이즈는 1024를 줬고 이제 43만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000번째 업데이트 이후에는 이제 4.5에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스텝 사이즈를 늘리는 선형 스케줄을 사용했고요. 60만 6천 개의 이미지를 밸리데이션 사용했고 이제 학습은 오버피팅 아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구조를 알았으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달리의 경우에는 모델 사이즈가 파라미터가 120억 개나 돼서 그에 맞춰서 대규모 데이터 셋이 필요한데, 그 기존의 JFT 300M이랑 비슷한 정도의 스케일로 가지고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성한 데이터는 기존에 있던 컨셉추얼 캡션이랑 YFCC 100M이랑 그 다음에 추가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억 5천만 장의 이미지 텍스트상을 입력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아까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추가로 얻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셋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는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그 다음에 텍스트 변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지는 일단 텍스트에 담긴 내용을 이미지가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크기나 비율이 안 맞는 이미지를 필터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얘네들은 비율이 다 이상해서 실제 막 모델 입력으로 더 되면은 특정 부위가 깨지겠죠. 얘네는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텍스트 기준 필터링은 일단 텍스트는 어, 인터넷에서 얻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HTML에 그 ALG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가 써 있는데 이제 그 텍스트가 POS 태그가 다양한지 그리고 또 텍스트 큰 반복이 적은지 그리고 대문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약간 텍스트 필터링 단계에서는 사람이 봤을 때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휴리스틱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사위의 경우는 여기서 필터링이 됐는데 설명이 되게 잠시만요. 네, 그냥 명사만 2개 딸랑 나와가지고 이게 입력으로 사용하기 좀 그래서 제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텍스트 사항이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둘이 정말로 유사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을 이 중 이미지에 대한 라벨을 예측해가지고 그 라벨의 토큰 값이랑 이 텍스트 값이랑 유사도가 얼마나 있는지 비교해서 유사하지 않으면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삶의 의미라 해놨는데 뭐 모델이 예측하기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제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이런 여기 보면 막 데미로바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고유 명사나 아니면 이런 시간적인 배경들은 사실 텍스트 입력으로 활용하면은 되게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것도 제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냥 값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터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데이터를 구성할 때 YFCC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얘네가 제로샷 성능을 보여주기로 한 코코 데이터가 좀 20%가 겹쳐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지는 겹쳐 있는데 텍스트는 그러니까 결국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미지를 잘 만드냐가 이 모델의 목적인데 코코에 텍스트는 없지만 이미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후에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 뭐 수치가 크게 뭐 자기들 말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관련된 거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막 모델 파라미터가 120억 개라 했는데 그럼 당연히 훈련하기도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을 막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메모리가 일단 당연히 사용량을 줄여야 되니까 메모리 사용량 줄이고 또 메모리 사용량 줄이면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스루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F16을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또 추가로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이라는 기술도 있는데 이것도 활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F16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자기네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지에 대한 로직 값이나 아니면 추후에 얻은 개인이나 바이어스 임베딩 이런 값은 F31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부 다 F16을 쓴 건 아니고 정말 도움되는 부분에만 적용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P32로 활용한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그 전에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비교하기 좋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는 역전파 방식은 연산상의 이점을 얻으려고 이런 식으로 기존 노드의 값들을 다 미리 저장을 해놨는데 그런 방식 말고 좀 메모리를 극단적으로 아끼려면은 매 구간마다 수첩화를 다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 복잡도가 오히려 너무 늘어나게 돼서 실제로 딥러닝 모델에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용하는 게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정해서 얘는 이제 지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순천파를 좀 중간에 빨리 해주는 장점이 있어서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줄인다는 이점이랑 빠른 속도 사이에 약간 절충안이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6에 대해 다시 보면은 FP16이 이제 그 로그 분포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FP16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익스포넌트가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 영역인데 실제로 모델의 그레디언트는 이 영역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FP16을 그대로 쓰면은 읽는 정보가 얘네가 다 0이 되니까 읽는 정보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얘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살려면 이 범위로 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네, 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는 결국 언더플로우가 0으로 되는 게 언더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언더플로우를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얘를 해결하려면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옆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스케일링인데 기존에 이제 텍스트 이미지 말고 다른 모델의 경우는 이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논문에 써 있는 노트로 보면. 근데 텍스트 이미지가 아무래도 모델 파라미터가 더 많아서 그런지 자기네가 쓰는 V100으로는 이거 해봐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생각한 게 이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스케일링 하지 말고 각 레시듀얼 블락마다 그레디언트 스케일링을 적용해서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역전파 과정에서 일단 스케일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P16으로 변환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스케일링을 했으니까 읽는 게 적겠죠. 그리고 이때 스케일을 할 때 이 블럭 단위로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시듀얼 블럭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찍어본 건데 보라색이 첫 번째 레이어 쪽이고 노란색이 이제 마지막 레이어 쪽인데 실제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도 스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얘네가 보여주려고 그린 거지 실제 모델에서는 이 격차가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네가 활용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퍼 레지듀얼 블럭 그레디언트 스케일링 효과가 있었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터라는 게 있는데 필터는 왜 있냐면은 여기서 막 무한대 값이 있게 되면은 스케일을 해도 그게 계속 가니까 그럼 다른 블락에도 원더플로우가 나게 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메모리 사용량을 좀 줄였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레디언트를
얻게 될 텐데 결국 여기서 달리는 일단 데이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음,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값을 평균을 내야 돼요. 얘네가 다 흩어져 있던 걸 다시 합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 그 노드 수, 그 아까 그 노드 수가 1000개라 했잖아요. 그러면 개수가 크면은 아까 FP16에서 1000이 나눠지게 되면은 얘가 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언더플로우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FP16으로 변환하기 전에 이제 노드 수를 미리 FP32인 상태에서 미리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합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계산할 때는 m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FP32는 작은 값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해놓고 FP16이 됐을 때는 얘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도표를 해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아까 GPU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산 처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 일단 분산 처리는 크게 모델을 쪼개냐 아니면 데이터를 쪼개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델을 쪼개는 게 이거예요. 당연히 메모리 절약이 되겠죠. 레이어를 쪼개놨으니까. 근데 딱 봐도 설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모델 만드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어렵답니다. 근데 데이터를 쪼개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파라미터가 다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모델 파라미터가 각 GPU에 그대로 올라가니까 메모리 사용량은 그대로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 알리는 아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분산 처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자기네가 뭐 FP16으로 바꾸고 다 해봤는데 24기가의 GPU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가 쓰는 V100은 16기가라서 안 될 것 같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파라미터 샤딩이라고 이게 일종의 파티셔닝 기술인데 원래대로면은 이게 원래 데이터 기준으로 정렬 처리를 한 거고 보시다시피 모델 파라미터 그대로 있죠.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냥 각자 GPU가 해당 부분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DP의 속도적인 장점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나눴을 때 메모리 효율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샤딩이 뭔지 보여드리면 그냥 테이블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샤딩을 하게 되면은 결국 GPU가 모델 파라미터 일부분만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GPU가 일부만 처리한다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쪼개야겠죠. 결국 데이터 패러럴이 목표니까 데이터를 쪼개고 그러면은 각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GPU에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M0, M1, M2, M3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각 GPU가 담당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되면 일종의 아까 그 모델 패러럴의 효과가 나겠죠. 각자 이 구간만 맡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중치를 계산하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보시면은 이 순전파 순간에 이 데이터를 다른 곳에 보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M0의 파라미터를 보내는 건데 M0가 맡고 있는 영역을 다른 애들한테도 보내놓으면은 다음 영역도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계산돼서 이 값을 얻으면은 이 구간의 값을 얻으면은 기존에 받았던 거 바로 삭제합니다. 데이터를 아끼려고.
그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씩 계속 전달받고 옮기고 하면은 결국 그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새로 받았던 거 지우고 또 받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한 사이클을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중간 과정은 생략이 된 건데 어쨌든 여러 번 돌려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레디언트가 얻어졌다고 계산이 됐다고 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각 구간이 맡아야 되는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 자기네가 계산한 그레디언트 값을 보내주고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각 구간에 이렇게 네, 각 구간의 값만 저장이 되고 결국 메모리 사용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논문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아까 봤듯이 결국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저희가 받은 거를 삭제를 하지만 결국 만약에 삭제를 안 하면은 이제 GPU의 모든 영역의 데이터가 한 번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올 궤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구간의 그레디언트를 평균 내라고 얘네가 값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 해당 구간의 그레디언트를 얘만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결국 리듀스 스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값들을 이제 평균 내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한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가 이제 GPU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머신 안에 GPU가 여러 개 있으면 걔를 노드라 하는데 결국 얘가 1이면은 또 엄청 많겠죠. 막 엄청 많은데 노드 1부터 n까지 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확장을 하려면은 보면 이게 각각 데이터가 다른 거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다시 평균 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보면 이 과정을 올 리듀스라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름이 리듀스가 되고 근데 이때 문제가 당연하게도 같은 기계 안에서 같은 컴퓨터 안에서 GPU끼리 통신하는 거는 대역폭이 좀 더 괜찮고 이제 다른 컴퓨터에 보내면 당연히 대역폭이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기 연산은 빠른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병목이 생긴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 SGD라는 이제 확률 분해 기술을 활용해서 좀 전달값을 압축을 시킵니다. 식은 이건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식은 이건데, 그냥 말은 쉬운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개인이나 바이어스나 인베딩이나 언인베딩 값을 제외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압축을 수행한다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까 얘네를 FP32로 저장한다 했잖아요. 그랬던 게 아마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값 손실이 많이 돼서 그래서 얘네는 FP16으로 바꾼 다음에 압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FP32로 그냥 바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 대비 85%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행렬 분해를 한다 했잖아요. 행렬 분해 과정에서 하우스 홀더를 쓰면은 소수점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수치적 안정성을 쓰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램 슈미트 대신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막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도 알았으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 최종으로 하고 싶은 거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로샷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 만드는데 그래도 만든 게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출력한 결과를 클립에 넣어가지고 얘가 클립인데 점수를 매겨서 랭킹을 매깁니다. 클립은 이제 텍스트랑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유사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사도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베스트 오브 1, 뭐 8, 512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개 중에 한 개, 512기 중에 가장 성능 좋은 거 이런 거를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은 결국 일종의 랭귀지 가이디드 설치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서 활용한 지표들을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비님이 발표해 줬을 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얘네가 좀 비교하는 모델이 다 GAN 기반 모델이에요. 그래서 평가도 그거 기준으로 했습니다. GAN이 평가 기준으로. 그래서 걔네 많이 쓰는 게 인셉션 스코어랑 네, FID를 쓰는데 결국 얘네가 좀 이미지가 잘 생성됐는지 알려주겠죠. 얘네 둘 다 특징이 인셉션 V3라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제 IS의 경우에서는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결국 예측 결과가 요약되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나 최고 점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FID는 그냥 피처 벡터를 얻어서 이제 그 벡터 간의 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성 이미지랑 실제 이미지랑 비슷하면 FID가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낮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네가 잘 나왔으니까 일단 좀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정성적으로 한번 잠시만요. 네, 일단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전에 정성면으로 한번 보여줍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훨씬 잘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기네가 서베이를 해봤는데 기존 모델보다 선택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은 어떤 게 더 진짜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네가 훨씬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수치적으로도 성능을 보여줬는데 일단 처음에는 MS 코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아까 사실 코코 데이터에서 이미지가 겹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거 전후에도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코코가 아까 이미지는 겹쳐도 캡션은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캡션을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제로 샷이겠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우시안 블러 기준으로도 값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DVA 인코더를 사용해서 토큰을 얻었잖아요. 근데 과정에서 하이 프리퀀시에 집중하면은 좀, 좀 그럴 만한 이미지를 만들다기보다는 약간 화질에 집중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로 프리퀀시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로 프리퀀시면은 블러 처리했을 때 많이 뭉개지니까 그런 단점을 자기네가 그런 단점에도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우시안 블러도 지표를 넣었는데 그래도 성능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CUV 데이터라고 아까 새 데이터인데 새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새 데이터는 되게 진짜 도메인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성능이 잘 안 나왔는데 뭐 실제로 봐도 뭐 새가 뭐가 있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한 번도 안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능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신기한 점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아코디언으로 만든 돼지 막 이런 거를 그려보라 했는데 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추상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고, 또는 딥러닝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제 그 바인딩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로 그 문장을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해지독이너 크리스마스 스웨터 이거랑, 그 다음에 얘가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이건데, 원래 기존의 딥러닝에서는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유기적으로 표현을 못 했나 봐요. 여기 논문에 나오는 말을 빌려보면. 근데 되게 잘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도 가능함을 확인했는데요. 보시면은 그냥 얘랑 똑같은 고양이 그려줘 했는데 그래도 그린 시도가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네온사인 그림에다가 색깔 바꿔줘 아니면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좀 처리를 잘 한다는 거 봐서 결국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어펜직스에도 실어놨더라고요. 글을 보시면은 이게 일관성 있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발표는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